자 되었었습니다. 이건 부증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영속성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더라. 비소모성,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런 재생산이론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영속성이라는 파생현상을 자, 저희가 세 번째로 보셨습니다. 자, 넘기셔서 자, 네 번째, 자, 개별성으로 가시면요. 자, 토지라는 것이요. 사실은 위치부터 동일한 게 하나도 없더라. 개별성. 자, 비슷해야, 동일해야 대체할 수 있지만, 자, 동일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비대체성. 그러나 이번에도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뜻 역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는요. 자,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용도 전환, 용도면에서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용도면에서 용도적으로 용도 전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요. 이건 물리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측면을 가리킨다? 경제적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용도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떤 또 파생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거기에 개별성을 얘기하면서요. 특히 가로 2번에 내려가시면 일몰일가의 법칙 불성립 및 일반 이론 도출의 어려움. 자, 특히 또 대표적인 파생현상이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일몰일가의 법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몰일가의 법칙이 뭐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성립된다라는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동그라미 1번 지문 가시면 자, 조건이 있어요. 동일한 시장이어야 되고요. 동일한 시점에 그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 성립된다라는 것이 바로 일몰일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시장, 동일한 시점에 제가 어디를 가서 이 분필을 사도요. 분필 가격이 다 똑같다면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자,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려진다는 것은요.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더라는 얘기요. 내가 어디를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 가격이 다 똑같다면 일몰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자,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에서 고급 호텔 커피까지, 자, 장소에 따라서 그죠?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죠. 자, 일몰일가의 법칙이 자,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부동산은 하나하나 동일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다 벌써 다 그저 개별성, 이질성 다 틀리다 보니까 동일한 가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일몰일가의 법칙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사실 이 일몰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로 2번에 이런 일몰일가의 법칙이 자, 발생하지 않고 뭔가 다 개별적이다 보니까 자, 어떤 표준화된 이론 같은 걸 도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가치가 다 하나하나가 틀리니까 결국은 누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서 그죠?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그죠? 대표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요. 자, 그리고 또한 나중에 자, 우리가 뭐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걸 산정하기 위해서 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땅을 표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가 벌써 그죠? 동일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땅들을 대표할 수 있는 땅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표준지 선정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저 어려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시장론에 가시면요. 뭐 비표준화성.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결국 표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 개별성, 일몰일가의 법칙이 발생하지 않고요. 특히 바로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용도 면에서는 뭐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6번에 내려가시면 인접성. 자, 인접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땅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요. 네 땅, 내 땅 다 연결되어 있죠.
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파생 현상이 또 발생하느냐. 자, 거기에 자, 가로 2번에 가시면요.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지문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용도나 기능 면에서는 대체성이 인정되는 인접지역의 토지 가격은 유사해진다. 용도나 기능 면에서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대체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었죠.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죠? 그러나 용도 면에서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자 주의하시고요. 거기 오른쪽에 81페이지 가시면 결국 사실은 이 인접성 역시 이 부동성에서 파생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부동성도 대표적이지만 인접성 역시 그렇죠? 옆집 사람이 자기 땅을 개발하니까 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마당을 소독하기 위해서 해충약을 막 뿌렸는데요. 우리 집 마당까지 소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정의 외부 효과를 얻은 셈이죠. 그것은 바로 왜? 모든 땅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로 3번에 81페이지 가로 3번에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죠? 외부 효과가 자 발생하는 자 근거가 되고 모든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지역 분석이라는 것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 지역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죠? 지역 분석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세요. 부동성을 설명드릴 때도요. 부동성 역시 외부 효과라는 것에 근거가 되고 부동성 역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인접성 역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정책론에 가셔서 외부 효과 공부하실 때요. 자,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되는 특성 두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뭐가 있는 거죠?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한 모든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4번에 자, 협동적인 이용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네 땅, 내 땅 경계 문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특히 가로 4번에 자, 이런 외부 효과라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이요. 뭘 얻기도 하냐면 개발이익이라는 것을 얻기도 해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자, 개발을 통해서 얻은 그런 불로소득을 개발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 지역에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서 내가 그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이런 불로소득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면 환수를 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야 이런 지역 이기주의도 막을 수 있죠. 사람들은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 좋은 시설을 막 유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정책론 시간에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현상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그런 그죠? 개발을 통해서 얻은 개발 이익을 자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국가가 환수를 해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특히 이 개발 이익에 바로 이 사회적인 환수, 자 사회적 환수 논리에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로 2번에 자, 개발이익의 발생 근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국가가 환수해가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5번에 자, 결국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부동산의 자연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자,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 자연적인 특성, 물리적인 특성이죠. 자, 항상 자, 주의해서 구분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물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자, 당연히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얘기지. 경제적인 위치는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토지가 자, 증가할 수 없다. 부증성.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바다를 매립하거나 경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죠? 자, 토지가 영원히 파괴되지 않아서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역시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토지도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경제적 가치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토지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대체할 수가 없대요. 비대체성. 자, 그건 역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용도 면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물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인접성까지 5가지 특성의 대표적인 그런 파생 현상들을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인문적인 특성으로 들어가서 경제적인 특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82페이지에 인문적 특성이 설명이 쭉 되어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요. 이 인문적인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